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개를 들어야만 보이는 하늘이 있고 넘어져야만 보이는 하늘이 있다. 젊은 시절 시골에서 농장을 지날 때 나는 한참 동안 돼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은 평생 땅만 봅니다. 먹이를 찾고 흙을 파고 머리를 들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냅니다. 왜일까요? 돼지의 목 구조상 15도 이상은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하늘을 보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자빠졌을 때예요. 걷다가 미끄러지고 뒤로 나자빠질 때 비로소 위쪽의 하늘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깨달았죠. 성공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늘 앞만 보고 뛰지만 인생이 넘어지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삼성을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계획대로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폭풍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어도 결과는 세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직선이라고 착각합니다. 학교, 회사, 승진, 안정된 삶.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늘 내 곁에 있었고 그 실패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나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적도 있고 기술이 없어 일본 기업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죠.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넘어진다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니라 하늘을 볼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다. 돼지가 자빠져야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인간도 실패해야 비로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작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성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수없이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자빠질 때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고 그 깨달음 덕분에 길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모르고 남의 속도에 맞추면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라, 영어를 배워라, 코딩을 배워라, 투자하라. 모두 옳은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성공 공식이지 당신의 길은 아닙니다. 내가 삼성을 만들 때 가장 중시한 건 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을 배우되 그 정신까지 베끼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면 남의 끝에 멈추게 됩니다. 자기만의 방향을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돼지는 자빠져야 하늘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자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야말로 하늘을 보라. 그 하늘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성공의 각도를 배웠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엉뚱한 각도에서 찾아옵니다. 정면을 향해 달리기만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하지만 옆길, 뒷길, 심지어 바닥에 엎드린 그 순간에도 배움은 있습니다. 사업이란 그런 겁니다. 모든 실패가 내게 하늘을 보여준 덕분에 나는 멈추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자빠져도 괜찮습니다. 단 그 순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라. 그 하늘이 바로 당신이 다음에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이 자기계발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7시에 영어를 공부하고
주말에는 재테크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삶의 중심은 점점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이 정한 기준에 나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남이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일찍 일어나고, 남이 주식을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남이 성공했다는 방법을 그대로 베껴서 따라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남의 성공을 흉내내는 순간 내 성공은 끝난다. 자기 개발의 본질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걸 흉내내는 건 발전이 아닙니다. 그건 모방이고 모방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는데 옆에 있던 토끼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토끼는 물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 오리 엄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넌 옆집 토끼처럼 산을 잘 못 오르니?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가 눈 내린 언덕을 기어오르다 다칩니다. 이게 바로 비교로 인한 자기 개발의 함정입니다. 남이 잘하는 걸 따라 하려다 정작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토끼가 수영장에서 허우적거리는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성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일본 기업이 잘한다니까 그들을 따라가려 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이미 그들의 것이다. 그걸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고 결심했죠. 그게 바로 나만의 코나투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더 나은 사람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남이 정한 기준이라면 그건 이미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그건 타인 개발입니다. 나는 평생 스스로를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진짜 자기 개발입니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전보다 깊은 삶. 그게 내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경쟁은 남을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뛰어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요즘은 모두가 성공 방정식을 찾습니다. 유튜브나 책을 뒤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같은 걸 외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 5가지가 당신에게도 맞을까요? 삼성의 방식이 LG에 맞지 않듯이 남의 방식은 결코 내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개발이란 결국 내면의 설계도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설계도는 복사할 수도 베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기 손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패는 잘못된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방향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지식의 소비자로 남을 뿐입니다. 진짜 자기 개발은 남이 던져주는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어떤 일을 할 때 영혼이 말라가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개발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병철, 너는 지금 너답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나를 하루하루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자기 개발의 본질은 남처럼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대리 체험하다가 끝나게 될 겁니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경계했던 건 비교의 습관이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 길을 잃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들이 옆집 아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옆집 아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 길을 가야 합니까? 사람들은 남보다 앞서야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길을 걸을 때 심장이 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게 바로 오리와 토끼의 교훈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리와 토끼가 함께 학교에 들어갑니다. 첫날 수업 과목은 수영입니다. 물론 오리는 천성적으로 물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물을 무서워하죠.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토끼는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토끼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왜 옆집 오리처럼 수영을 못하니? 그래서 토끼는 결심합니다. 나도 오리처럼 수영을 잘해야겠다. 그날부터 토끼는 수영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물속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탈진하고 쓰러지죠. 토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능력을 억지로 키우려 한 것입니다. 다음 날은 눈 내린 언덕을 오르는 날입니다. 이번엔 오리가 고생합니다. 발이 미끄럽고 체력이 금세 바닥납니다. 그러자 오리 엄마가 또 말합니다. 왜 넌 토끼처럼 언덕을 못 오르니? 이 두 장면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비교하고 회사는 직원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남이 가는 길로 달려갑니다. 결국 다 지쳐버립니다. 나는 이런 비교의 문화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삼성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일본 기업을 연구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삼성다워야 한다. 남의 성공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도 마필 뿐 길클은 아닙니다. 지도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길은 직접 걸어야만 만들어집니다. 그 길 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만 나의 속도, 나의 호흡, 나의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오리에게는 물이 맞습니다. 토끼에게는 산이 맞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잊고 삽니다. 세상은 늘 말하지요. 남처럼 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남의 길을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남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남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나는 삼성을 경영할 때 늘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절대 다른 기업을 흉내내지 말라. 삼성의 철학과 리듬으로 움직여라. 우리만의 호흡이 곧 경쟁력이다. 토끼는 오리처럼 수영하려다 죽을 뻔했고 오리는 토끼처럼 언덕을 오르다 다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부러워했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 자리에서만 피어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시장이 돈이 된다더라. 지금 그 분야에 진출하면 대박 난다. 하지만 나는 항상 묻습니다. 그게 우리다운 일인가? 삼성스럽다는 말에는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리가 토끼를 부러워하지 않고 토끼가 오리를 시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둘 다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음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이란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걷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욕구, 다른 하나는 욕망이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욕구는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욕구는 채워지면 사라집니다. 한 잔의 물로 한 끼의 식사로 충족됩니다. 그것이 욕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채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높은 자리. 욕망은 늘 조금 더를 속삭입니다. 나는 이 차이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나는 매일같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때 나는 단순히 욕구에 따라 움직였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욕구가 내 마음을 꽉 채우자 이상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그때 깨달았어요. 욕구가 채워지면 방향이 사라진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안의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욕망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성장의 연료입니다. 다만 그 불길이 회사를 태우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기업이든 사람이든 욕망이 없으면 정체되고 욕망이 과하면 타버립니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창조의 불씨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욕망은 파멸의 불길이 된다. 욕망이 있어야 혁신이 나옵니다. 욕망이 있어야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립니다. 그러나 욕망이 방향을 잃으면 그것은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회사를 병들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나는 늘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욕구는 몸을 채우고 욕망은 정신을 움직인다. 욕구로 회사를 운영하면 돈이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욕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가치가 목적이 됩니다. 삼성이 가전회사에서 반도체 기업으로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어제보다 한 발 더 나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 인간을 발전시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욕망은 반드시 능력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욕망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회장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방향이 많을 뿐입니다. 욕망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욕망의 방향이 자기로 향하면 탐욕이 되고 세상으로 향하면 혁신이 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라. 그 질문 하나가 욕망을 욕심으로부터 구별해 줍니다. 욕망은 불과 같습니다. 손을 녹일 수도 있고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나는 욕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을 한 곳에 모아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문명은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나는 늘 그 경계 위에서 고민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인간의 양심 사이, 성장의 속도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욕망의 불길을 적절히 조절하는 일, 그게 경영자의 숙명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욕구는 채워라. 그러나 욕망은 길러라. 욕구는 당장의 배를 채우지만 욕망은 인생 전체를 움직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사람은 이미 멈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폭주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은 사람입니다. 욕망은 내 안의 불입니다. 그 불을 피워야 어둠을 거둘 수 있지만 그 불에 집착하면 결국 자신이 타버립니다. 불은 다스릴 때 빛이 되고 방치하면 죄가 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말로는 가르쳐 줄 수 없네. 직접 겪어야 알지. 사람들은 성공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누구처럼 따라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성공은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야 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성공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머리로 배운 성공은 시험 공부와 같습니다. 암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써먹을 수 없습니다. 성공은 현장에서, 실패 속에서, 인간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만 익혀집니다. 삼성을 만들 때 나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출길이 막혀서 공장이 멈춘 적도 있고 파트너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으로 갔습니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기계 앞에 서서 땀을 흘렸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사람과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성공이란 누가 대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직접 걸어야 보이는 길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성공 비법을 찾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억대 부자가 되는 10단계 같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을 수백 편 봐도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비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 썼습니다. 남의 방식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그 사람의 시간, 환경, 경험, 사람 감정이 얽혀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한 맥락을 빼고 결과만 복사해도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방법은 좀 알려주십시오. 삼성을 키운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건 비결이 없다는 거이네. 나는 실패의 크기만큼 성장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헛수고 같았던 일들이 나중에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경험은 그 어떤 매뉴얼보다 강력한 스승입니다. 책에 적힌 성공은 머리로만 이해되지만 내가 몸으로 부딪혀 얻은 성공은 피와 시간으로 각인된 지혜가 됩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의 성공 방정식이 다음 시대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의 삼성과 1990년대의 삼성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라도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은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삼성 임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두려워하라. 성공한 방식에 머무르는 순간 실패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성공한 후에 방심합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공은 이미 과거형이 됩니다. 진짜 성공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새로워야 합니다.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을 버티려 하면 내일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는 마스터리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장인의 길처럼 평생을 걸어도 끝이 없는 완성의 추구. 성공이란 바로 그 끝없는 미완성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남이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걸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을 따라 배우려는 사람은 늘 남의 그림자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성공을 몸으로 배우려는 사람은 언젠가 자기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공은 공식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와 시도의 총합이다. 성공은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며 체득하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아무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성장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본다. 어떤 이는 재능으로 성공하고 어떤 이는 노력으로 이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도 바이즈 이바이즈 R 스퀘어 게스티 브랄. 이게 내 인생이 깨달은 성장의 공식이다. 여기서 이는 experience, 즉 경험이다. 경험은 삶의 밑바탕이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들어도 경험이 0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수학에서 0에 무엇을 곱해도 0이 되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배움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젊은 시절 나는 직접 발로 뛰며 배웠다. 공장 바닥에서 기계 소리를 듣고 현장의 냄새를 맡았다. 거기에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이것이 즉 몸으로 배우는 학문이다. 그 다음 알퀘드로. 두 개의 R은 각각 reading 독서과 relationship 관계를 뜻한다. 경험만으로는 시야가 좁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나는 항상 말한다. 경험으로 배우지 못할 때는 책으로 배워라. 그러나 독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나 혼자 생각하면 틀릴 수 있다. 하지만 타인과 부딪히면 그 생각이 다듬어진다. reading과 relationship, 이 두 날개가 함께 있어야 사람이 넓어진다. 그 다음은 thinking 사고이다. 경험하고 읽고 사람을 만나도 생각하지 않으면 흩어진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생각 없는 경험은 단순한 노동이다. 생각 없는 독서는 단순한 암기다. 생각은 모든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는 가공장치다.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은 축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분모에 있는 L, language, 언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볍게 본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언어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를 드러내는 창이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해도 그걸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여전히 내 안의 지식일 뿐이다. 언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것이 가치가 된다. 나는 회의에서 임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말이 흐리면 생각도 흐리다. 회사든 인생이든 결국 모든 의사결정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보고서 한 줄, 회의 발언 한마디가 사람의 사고를 드러낸다. 그래서 나는 중년 이후의 공부는 반드시 언어 공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표현이 단순해진다. 좋다, 싫다, 힘들다, 괜찮다. 이 네 가지 말로 모든 감정을 말하려 한다. 그러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감정도 둔해진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노화보다 더 무서운 정신의 퇴화라고 본다. 말이 가난하면 생각도 가난해진다. 말이 풍부하면 생각도 풍부해진다. 그래서 나는 언격견이 곧 인격견이라고 믿는다. 삼성의 성장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숫자나 제품으로만 경쟁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어의 품격으로 승부했다. 보고서를 쓸 때도, 발표를 할 때도,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한 문장에 담긴 진심과 명료함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했다. 언어가 정확하면 사고가 정확해진다. 사고가 정확하면 판단이 바르게 선다. 판단이 바르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 결과가 결국 기업의 수준을 결정한다. 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사람의 크기는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의 크기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으려 애쓴다. 하지만 성장의 진짜 비밀은 그 지식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언어는 사고의 거울이자 인생의 기록이다. 자신의 생각을 단단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반쯤 성공한 것이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달리고 밤에도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그게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는 이유는 몸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방향 없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에게 질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목표는 이루었는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손에 쥐었는데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속도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병철,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속도보다 방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기술이 바뀌고 시장이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도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해야 하는가 그 목적입니다. 나는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다. 일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목적이 사라질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방향이 없으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속도를 낼수록 더 멀리 헤매게 됩니다. 나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버는가, 그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을 운영하며 나는 수없이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신념도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너의 신념이 지금도 유효한지 매일 점검하라. 변하지 않는 신념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굳은 것이다. 신념은 사람을 지탱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가두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옳았던 말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꼰대가 됩니다. 나는 나이 든 뒤에도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배우려 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더는 나이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정지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됩니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인생은 바다 위의 배다. 바람이 바뀌면 돛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배는 표류합니다. 신념은 돛과 같습니다. 돛이 있어야 나아가지만 바람의 방향을 모르고 돛만 고집하면 결국 침몰합니다. 내가 늙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신념은 바꿔야 할 때 바꿀 줄 알아야 산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나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했고 모든 답을 내 손에 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신념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방향이 흐려집니다. 방향이 사라진 속도는 결국 벽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멈추십시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점검의 시간입니다. 나는 인생의 번아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미를 잃은 열심. 열심은 좋은 덕목이지만 의미 없는 열심은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왜 달리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았다. 나라를 세우듯 회사를 세워야 했고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수없이 던져진 질문이 있었다. 회장님, 삼성이 목표로 삼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세계 1등입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이 되어야 한다. 넘버원은 남을 이기는 싸움이다. 하지만 only one은 스스로를 완성하는 길이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이기면 영원히 발전한다. 세상은 언제나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하느냐를 묻는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삼성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빠름보다 발음이 중요하다.
남과의 경쟁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을 이기면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다. 그 싸움에는 평화가 없다. 하지만 어제의 나와 싸우는 경쟁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싸움이다. 나는 회사를 이끌며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너는 어제의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했다. 누군가보다 더 나아지려는 욕심보다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이야말로 진짜 경쟁이었다. 세상은 늘 비교를 부추긴다. 매출, 순위, 시장 점유율, 연봉, 집값, 모든 걸 숫자로 줄 세운다. 그러나 숫자로는 사람의 깊이를 잴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은 순위가 아니라 정체성이었다. 나는 늘 말했다. 삼성이 삼성다울 때 그게 바로 세계 1등이다.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면 불안해진다. 항상 누군가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다운 길을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길은 오직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리듬으로 존재한다. 나는 젊은 시절 많은 기업가들이 넘버원을 꿈꾸다 쓰러지는 것을 봤다. 그들은 늘 경쟁자만 바라봤다. 남이 앞서면 초조했고 남이 넘어지면 안도했다.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성공은 남의 실패 위에 세우는 탑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위에 세우는 나무다. 온리원이 된다는 것은 남과 달라지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남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스스로에게 왜 안 되지? 라고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리원이다. 세상은 흉내 내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흉내 내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삼성도 그렇게 커야 했다. 남이 가지 않은 길, 남이 감히 시도하지 않은 기술, 남이 감당하지 못한 책임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온리원의 철학이다. 나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다. 경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향이 있어야 한다. 넘버원을 향한 경쟁은 끝이 없지만 온리원을 향한 경쟁은 시작이 분명하다. 그건 나 자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빛이 있다. 그 빛을 남의 기준으로 재면 그건 금세 희미해진다. 하지만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면 그 빛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다. 나는 인생을 이렇게 정리한다. 남보다 잘하려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 하라.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경영 철학이다. 넘버원은 언젠가 바뀌지만 온리원은 영원하다.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바뀐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경쟁이 생긴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기업과 사람만이 오래 산다. 삼성의 미래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 위에 서야 한다. 그 철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한 문장이 있다. 넘버원보다 온리원이 되어라.